확실한 걸 찾았는데 확실한 걸 철학자들이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싸웠는데 합의를 이룬 게 거의 없다. 근데 수학이나 기하학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는 합의가 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다주의적인 공리, 정리 이제 그 뭐 증명이 되는 게 아닌데 증명하지 않기로 한 건데 진짜 대전제의 대전제. 거기 확실성이 있다. 근데 왜 수학이나 기하학의 방식을 철학에 갖다 쓸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확실성의 기초를 찾다 보니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뭘까? 일단 첫 번째는 감각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 이게 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만지면 있고 보이면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없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감각을 부정하거든요.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하나? 이거는 자기 모순적인 명대란.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게 생각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을 때 이 세상 모든 건 의심하고 부정해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하면 이거는 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고 있을 때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생각작용이 발생할 때 그 생각작용을 수행하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의 생각작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인 나는 존재한다.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땐 그럼 내가 없냐? 이런 문제로 가죠. 그래서 버클리나 흉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발전시켜갖고 과격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데 라이프니츠도 그거 해결하려고 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한 거죠. 데카르트가 문제들을 바꿔놨으니.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내가 학교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과 학교를 떠나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라는 책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했다. 방법 소설에 1637년.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전에 이 논리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위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위에 학문을 새로 쌓으면 되겠네. 확실성의 기초를 찾았으니까, 파운데이션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딴 사람들은 여기 안경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내 생각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근거가 전혀 없고 데카르트는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논증 방식으로 하면 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그게 진실인지 아는데 나는 이거저거를 다 검토해보고 그게 다 틀렸고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네 라고 해서 나는 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 보면 개인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부정하고 이 내가 속한 사회의 에피스템에 혹은 패러다임의 규칙이 진리라고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락강이 바로 그렇게 하듯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게 틀릴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락강은 이렇게 얘기했죠. 반철학자니까 말하자면 정신분석 프로이트나 락강은 정신철학이 자기 합리화의 교묘한 섬세한 정교한 기제다라고 봤거든요. 락강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생각에 놀이개인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생각작용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지. 이렇게 갔는데 락강은 내가 내 생각에 놀이개인 곳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해겔 사실은 코제부가 해석한 해겔
영향을 받아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수영을 할 때, 자, 오른팔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면서 왼팔을 밑으로 가져가면서 발은 이렇게 하면서 하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수영할 때 난 생각 안 해요. 생각하면서 수영하면 가라앉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정말 자연스러울 때는 내가 자연스러운지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철학의 정체분석거든. 의식이 됐다면 이미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네 몸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에피스템에, 시대 무의식적인 에피스템에 서양의 에피스템. 대전제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순진하게도 대전제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색안경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언어를 배울 수가 없고, 어떤 언어를 하나는 배워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 언어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언어도 배우지 못한 경우에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여하튼 테크네와 에토스와 관련되는데, 자, 파레시는 그 398페이지 중간 파레시아는 어원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파레시아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파레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기가 아닙니다. 파레시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약간 인상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말해야 할 바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순간에 그것을 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 속에서 말하게 만드는 솔직함, 자유, 개방과 같은 겁니다. 해석 정의 규정을 내리는데 거의 첫 번째로 내린 거죠. 이 책에서. 다시 읽어보죠. 말해야 할 바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순간에 그것을 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 속에서 말하게 만드는 솔직함, 자유, 개방과 같은 겁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은 말하는 자의 선택, 결정, 태도와 지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라틴 사람들은 이를 리베르타스, 해방, 풀려남으로 번역했습니다. 파레시아의 모든 것을 말하기가 리베르타스를 통해 말하는 자의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프랑스어 번역자들은 파레시아를 번역하기 위해 이런 의미에서 리베르타스를 번역하기 위해 솔직히 말하기, 폰 파르레, frankly speaking 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이 프랑크족 할 때 프랑스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프랭크가 to be frank with you 하면 되게 솔직하게 말하기 just between you and me 우리 사이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크족이 야만족이거든요. 그 프랑크족이라는 게 솔직하다는 게 뭐냐면 그 약탈과 침략, 강도는 되게 솔직해요. 사기를 치지 않고요.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내가 돈 가져갈까? 네가 돈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주면 살려줄게 같은 말 죽이려고 하면서는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래? 돈 주고 죽을래? 이게 프랭크예요. 그게 프랑크족. 그게 프랑스의 어원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정확한 학설은 없겠죠. 근데 하여튼 다수설 내지는 중요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파레시아라는 개념, 리베르타스 폰파클레를 좀 더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파레시아와 에토스와 테크네, 즉 말하는 자, 스승, 명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태도와 기술적 절차를 이해하려면 파레시아를 독재적인 두 형상과 대면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식적으로 스승의 파레시아, 솔직하게 말하기는 두 적, 애니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도덕적 적이며 이와 직접적으로 대결하기 싸워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기에 도덕적 적은 아톰. 두 번째 솔직히 말하기는 기술적인 적을 갖는데 기술적인 적은 수사. 그러니까 파레시아는 뭐냐? 도덕적으로 아첨하지 않는 거고 기술적으로 수사학적 테크닉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적은 수사학이고 솔직히 말하기는 아첨에 대해서보다 수사학에 대해 훨씬 더 복잡한 입장을 취합니다. 아첨은 적입니다. 솔직히 말하기는 아첨을 추방하고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기는 수사학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리고 오직 그것을 추방하고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학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엄격하고 전술적으로 국한되며 진정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사학을 잘 사용하기 위해 수사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아첨과의 대립 전투 투쟁이 있고 수사학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첨은 솔직히 말하기에 도덕적 격수이거나 모호한 파트너이지만 기술적인 파트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적수, 아첨과 수사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정치와 수사학을 저주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탕 좋아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어린애한테 사탕을 뺏으면서 너 사탕 먹지 마. 밥 먹어. 해야 진짜 어린이, 백성을 사랑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포퓰리즘으로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설득력을 얻는 게 수사학이자 그걸 사용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치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로부터 해방시킨 거거든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키아벨리가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마키아벨리가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정적을 곤모술수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쁜 놈 아닌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어린 마음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키아벨리적이다 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키아벨리 책들이 우리나라에 몇 권 번역돼 있는데 쭉 읽고 뭐 또 알티세리가 마키아벨리에 대한 강의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데 읽어보면 마키아벨리가 매우 탁월한 학자, 지금 보면 정치학을 창시한 건데 정치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이전에 정치 철학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그늘 아래 있는 플라톤 그늘 아래 있는 정치학은 독립을 못하고요. 철학의 우산 아래 있어요. 그게 이제 중세 때는 진리라는 공통분모로 인해서 철학과 신앙의 공통분모인 진리의 우산 아래 있는 그 정치 왜 하냐? 하느님의 영광을, 진리를,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키아벨리가 선언을 했어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의 목적은 정치적 권력을 내가 획득하는 거지. 그 내가 획득하려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면 정적을 죽일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왜? 정치의 목적은 철학이나 종교나 진리나 도덕이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고 뺏기지 않고 오래오래 해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치가 실제로 해왔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정당화한 사람은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처음인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제가 믿는 생각이 옳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지 제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거짓말인 걸 다 아는데 그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마키아벨리는 뭐 자기가 선거에 출마한 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찍어줄 테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버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돼서 백성들이 더 행복한 것보다 내가 대통령 돼서 좀 덜 행복해도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플라톤 철학과 그리스도교 철학은 욕망과 권력 의지를 부정하고 진리에 종속시켰는데 마키아벨리가 철학과 종교가 이미 정치야. 그게 자기 권력 의지를 정당화하는 장치야. 역사를 보세요. 철학과 권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후쿠식으로 얘기하면 담론 권력을 지배해서 합리성을 자기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되면 소통령이 아니니까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정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당사자조차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 소명을 받아서 운명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를 니체나 후쿠나 델레즈 같은 사람, 알투세르 같은 사람이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망과 권력의지를 긍정했다는 건 사랑 같은 게 욕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고 부잣집에서 잘 살 것 같아.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얘기하는 게 거짓말.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권력의지와 나의 욕망과 이 유권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죠. 그게 이제 물론 과하게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의사나 감정이나 이런 걸 존중하지 않으면 스토퍼가 돼서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건데 이 차이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무슨 사랑? 그건 그냥 권력이지. 그러니까 사랑에 권력의 요소가 있지만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안 부르겠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지배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후쿠나 알투세르나 델레즈가 다뤄요. 책에서 데리다도 다뤄요. 그래서 수사학의 역사가 거짓말의 역사, 플라톤이고. 그래서 데리다가 이런 책을 씁니다. 거짓말의 역사. 그러니까 철학은 진실의 역사고 거짓말의 역사는 수사학과 정치학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399페이지 10줄 정도 되나요? 솔직히 말하기는 아첨을 추방하고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기는 수사학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단순히 그리고 오직 그것을 추방하고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학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엄격하고 전술적으로 국한되며 진정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사학을 잘 사용하기 위해 수사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아첨과의 대립, 전투, 투쟁이 있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파레시아. 수사학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설득력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진실을 얘기해주고 적을 얻죠. 그래서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이 있잖아요. 그게 제목이 되게 특이한데 My Intellectual Biography, Autobiography, 나의 지적 자서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안 쓰고 자기가 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만 쓰는데
그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 벤담이 아버지 친구고 그래서 공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건데 제임스 밀의 아들이죠. 근데 책을 읽어보면 거의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하고 거의 사육당하는 식으로 철학 훈련을 받는데 뭐 3살 때 라틴어 배우고 뭐 4살 때 그리스어 배우고 뭐 5살 때 라틴어로 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이 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19살인가 20살에 신경증 걸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걸렸어요. 존 스튜어트 자서전을 보면.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재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고 아버지 친구가 벤담이고 뭐 그런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는 존 스튜어트 밀이 나중에 될 거고 그래서 항상 논파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내가 거기 신경증 걸리고서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막 한 건데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식으로 얘기 그때 내가 깨달았다.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의 마음을 잃는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다 자기를 싫어한다는 불편해.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 중용이나 이런 개념이 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긴 하지만 저쪽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진실을 꼭 얘기해야 될까?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한테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게 파르메이데스 실체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 동네는 상황론적이고 그 내재적이기 때문에 그게 얘기해야 될 땐 얘기해야 되지만 얘기해서 결과가 더 나쁠 때 과연 얘기해야 되는데 해결도 못할 걸 까발리기만 해서 좋은지 뭐 이런 식의 여러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파레시아를 실천한 내부 고발자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각자가 자기 상황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수업이니까 일반론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함부로 개별 상황에 갖다가 못대로 붙이면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저쪽 동네는 그런 게 없고 맞으면 그냥 맞다처럼 돼 있으니까 진실을 말하면 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성인 2명이 다 자기가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쪽은 상황 내재적이고 그 이제 고맥락 사회라고 하죠. 하이 컨텍스추얼 소사이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보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쌓아온 신뢰 자본을 더 구축하는데 신뢰 자본이 많이 구축돼 있으면 좀 잘못된 얘기를 해도 대충 들어주고 모르는 사람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보다 그 폄하를 당하는데 이게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나쁘게도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만 있어갖고 직장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없고 뒷자리를 뒤풀이를 가서 술도 먹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 거까지 다 쫓아가야 그 뭐 연구소문 연구소 회사가 돌아가는 그 맥락을 파악하게 돼 있으면 그 회사는 지금 MZ 세대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회겠죠. 비합리적인 사회죠. 내가 술 안 마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 가면 다음날 들어가서 소외되고 이런 그 사람은 퇴근하면 그냥 끝이고 그 뭐 그 돈 주고 초과 수당 준다 그래도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같은 식으로 되면 이게 자기 자신도 검열하게 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잘했어야지 혹은 내가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평상시에 회사에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그렇게 구축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옳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행실을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저는 세대가 그래서 이 윗세대니까 이 맥락을 더 보는 세대인데 그 맥락을 보는 세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맥락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아는 거죠. 그런 것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두 적수 아첨과 수사학은 서로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의 도덕적 기반은 항상 아첨이고 아첨의 특권화된 도구는 물론 기술이고 잠정적으로는 수사학적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 듣는 상대에 대한 아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정치가 다 포퓰리즘이지 포퓰리즘 아닌 정치가 있나? 그러니까 정치를